너 같은 뭐야? 아내 어떻게 이래놓고 이제 필요 뻔뻔하게 없어. 나타나? 당장 내 집에 63세 생일날 35년을 바친 남편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시부모 3끼 챙기기, 자식 대학까지 뒷바라지, 남편 회사 내조. 3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넌 집안의 짐이다. 나가. 쫓겨난 63세 아내. 400만 원이 전 재산. 고시원 생활 시작.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데 3개월 뒤 어머니 재산은 전부 최은영에게 상속한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남편과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치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준비한 것. 아파트 한 채, 시세 3억 5천만 원, 예금 8천만 원, 그리고 손편지 한 통. 은영아, 넌 내 딸이었다. 버려진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시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35년 헌신 끝에 버림받았지만 고시원 생활에서 3억 아파트 주인이 되었고 무일푼에서 반찬가게 사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아간다. 63세 여성의 충격적인 인생 역전. 지금 시작합니다. 은영아, 할 말 있어. 너 같은 아내 이제 필요 없어. 넌 이 집의 짐이야.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은영은 남편의 말을 듣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6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누가 차려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박재수는 은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방금 한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은영은 3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8배 결혼해서 63이 된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 끝이 없었습니다. 점심때는 시어머니의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오후에는 장을 봤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남편이 퇴근하면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주말도 쉬지 못했습니다. 시댁 제사가 있으면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명절에는 더 바빴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치우는 것은 모두 은영의 몫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학원비가 모자랐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은영은 남편 몰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집에서 일하고 점심때 돌아와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아들은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영은 기뻤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서울로, 딸은 부산으로.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영은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가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은영은 혼자 감당했습니다. 힘들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5년이 흘렀습니다. 은영의 청춘은 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도 하고 싶었던 것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3번째 생일날
남편은 은영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짐이라고 했습니다.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던 날들, 아이들 학비 때문에 몰래 일하던 날들,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며 허리가 아팠던 날들, 명절에 음식을 만들다 손을 대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짐이었다고 합니다.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은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 같은 아내 필요 없어.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은영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은영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습니다. 은영은 여전히 밥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누이 박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미선은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할 말 있어요. 미선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안방에서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보내기로 했어요. 미선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영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복례는 5년째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영이 집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이요? 갑자기 왜요? 언니가 어머니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나아요. 미선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니.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도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해요. 은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가라니. 35년을 산 집에서.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대요. 월급도 줄었고, 어머니 요양원비도 부담이고, 언니까지 부양하기 힘들대요. 부양이라니. 저도 이 집 식구인데, 언니는 수입이 없잖아요. 그냥, 짐인 거죠. 미선의 말에 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마디 거들지 않았습니다. 오빠 말이 이혼하고 싶대요. 근데 재산 분할 복잡하니까 그냥 언니가 나가주면 좋겠대요. 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 35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저한테 나가라고요? 응. 미안하지만 그게 다들 편할 것 같아요. 은영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은영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나도 힘들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며칠 줄 수 있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줘요. 어머니 요양원 이번 주에 보내거든요. 미선이 대답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5년간 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작은 여행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은영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10년간 식당에서 몰래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은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둔 곳이었습니다. 보증금 40만 원, 월세 40만 원. 가장 저렴한 곳이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들어가면 꽉 찼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은영은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좁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35년 전 결혼할 때의 신혼집보다 작았습니다. 그때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63.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습니다. 옆방에 들릴까봐.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른 건물의 불빛이었습니다. 은영은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도 누군가 살고 있겠지. 나처럼 외로운 사람도 있겠지. 아니면 행복한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만이 이 작은 방을 가득 채울 뿐이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영은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공용 화장실, 복도에서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35년간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챙겨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은영은 매일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63세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청소, 설거지, 식당 보조, 그런 일들 뿐이었습니다. 은영은 몇 군데 지원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다른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필요 없다. 집에서 들었던 그 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낸 후 310만 원이 남았습니다. 식비와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대로라면 반년 남짓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영은 고시원 복도에서 다른 거주자와 마주쳤습니다.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정이에요. 옆방에 살아요. 저는 최은영입니다.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사람은 고시원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영은 희정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35년의 헌신, 생일날의 모욕, 그리고 쫓겨난 이야기까지. 희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은영 씨, 솔직히 말할게요. 그 사람들 은영 씨 없어도 아쉬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차가운 말이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은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영 씨는 어떤가요? 그 사람들 없이 살 수 있어요? 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희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40년을 헌신했지만 버려졌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요? 자유로워요. 누군가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은영 씨도 이제 은영 씨를 위해 사세요.
희정의 말이 은영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중국집 설거지 자리였습니다. 시급 9,500원, 하루 5시간. 한 달에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할게요. 은영은 그렇게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63세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저녁이었습니다. 은영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없이도 잘 살겠지. 은영은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자식들도 모두 은영 없이 잘 살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자신 없이 살 수 있다면 자신도 그들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영은 식당 일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는 힘들었지만 일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급여일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봉투에 돈을 넣어 건네주었습니다. 80만 원.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은영은 그날 저녁 사과 한 봉지를 사서 희정에게 갔습니다. 이거 감사한 마음에. 두 사람은 사과를 깎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영 씨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봤을 때랑 표정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희정의 말에 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제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은영 씨, 혹시 옛날 집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없어요. 애들한테 연락해 봤는데 답이 없어요. 희정이 말했습니다. 은영 씨, 제가 좀 냉정한 말 해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그 사람들 은영 씨한테 관심 없어요. 진짜로. 은영 씨가 없어도 아쉬워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차가운 말이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은영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은영 씨 없이 잘 산다는 건 은영 씨도 그 사람들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희정의 조언이 은영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은영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은영 씨도 은영 씨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그날 밤 은영은 방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허리까지 내려온 백발.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영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작은 위로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영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희정과 공원을 산책하며 은영이 물었습니다. 희정 씨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어요? 강한 게 아니라 포기한 거예요. 누군가한테 사랑받으려는 걸 포기했어요. 대신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은영은 시니어 요리 학원을 검색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영은 전화번호를 적어두었습니다. 용기가 나면 전화해보기로. 2달이 흘렀습니다. 은영은 요리 학원에도 등록하고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복래 어르신께서 많이 안 좋으십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렸는데 아무도 안 오셔서요. 은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복래는 달랐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복래는 은영을 딸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갈게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색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은영이 다가가자 복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영아. 복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치매가 심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은영을 알아봤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영아. 서랍. 열어봐. 은영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손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내 거야. 내가 너 몰래 준비한 거야.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넌 내 딸이었어. 내 아들은 자격 없어. 복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은영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고시원으로 돌아온 은영은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등기권리증. 소유자 명의가 최은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은행 통장. 잔액 8천만 원. 명의는 최은영. 세 번째, 손편지. 사랑하는 은영에게 넌 내 딸이었어, 은영아. 진짜 딸보다 더 딸 같았어. 내 아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달랐어. 이 아파트와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 더 이상 희생하지 말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내 딸. 복례 올림. 은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시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자였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영은 서류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희정과 함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아파트 시세가 약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5천? 은영은 놀라 되물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복례가 3년 전 증여세까지 다 납부하고 명의를 이전해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은영의 것이었습니다. 은영은 등기권리증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 햇볕이 잘 들어오는 남향이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은영 씨 집이에요. 은영은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은영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는 어떻게 된 거야? 통장이랑 뭐 그런 거. 남편이 재산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은영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절대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남편과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이 어머니 집이잖아. 왜 당신이 살고 있어? 어머님이 주신 집이에요. 3년 전에 증여받았어요. 치매 환자가 한 증여가 효력 있냐? 남편과 시누이는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증여 무효 확인 소송. 은영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증여가 3년 전이고 치매 진단 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은영은 복례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해요. 이 편지면 충분합니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측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판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재수와 미선은 반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 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에서 김복례 씨의 임종 당시 녹음 파일을 찾았대요. 재판에서 녹음이 공개되었습니다. 은영아, 이건 내 거야. 내 아들은 자격 없어. 너만 내 딸이야. 법정에 복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수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피고인 최은영 씨에 대한 증여, 무효 소송을 각하합니다. 은영은 이겼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재수가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35년 동안 당신한테 잘못했어. 은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35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후의 모든 갈등. 이제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은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희정이 제안했습니다. 은영 씨 요리 솜씨로 반찬 가게 해보는 건 어때요? 은영은 결심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가게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근처 작은 상가에 은영이네 손맛 반찬을 열었습니다. 개업 첫날 첫 손님이 시식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네. 엄마 손맛 같아.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 매출이 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석 달 후에는 월 매출이 1,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젊은 청년 민재가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리 배우고 싶어서요. 저 요리사가 꿈이에요. 은영은 민재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꿈을 도왔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가게가 안정되자 은영은 양념장을 개발해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손맛 같다는 후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은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요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영이네 손맛 반찬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인생 2막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희정이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은영 씨. 은영 씨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은영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35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버려졌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비결이 뭐예요? 이제 나로 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최은영으로 사는 거예요. 방송 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은영 씨처럼 버림받았어요. 근데 방송 보고 용기 얻었어요. 은영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은영은 창가에 앉아 복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약속 지켰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복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은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로 살아간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내 인생이다. 창밖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은영의 새로운 인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버려진 한 여성이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35년간 헌신했지만 버려졌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당신의 인생입니다.